생방송 고수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김건희와 관련된 얘기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기 위해서 화요일 오후 1시를 기다렸다는 분 너무 많으신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최강욱 의원 먼저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극심한 우울증이다. 어제까지는 소화기 내과에 들어갔다. 아산병원이었다 했는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극심한 우울증 상태다.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뻔한 수법 아니겠습니까? 수법입니까? 예. 이제 우울하긴 하겠죠. 그 권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제 구속되나 이것만 기원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 텐데 어느 정도는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던 점집의 점괘들도 지금 잘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한다는 느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다 드러날 때 느끼는 공포나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극심할까요, 그게? 그렇게 그런 데서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으면 당장 얼마 전에 투표를 하고 이런 표정을 볼 때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자, 이 말씀은 이제 기획에 의해서 약간 몸은 불편했겠지만 입원이라는 조치를 했고 이것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극심한 우울증이라는 병증이 상당히 좀 위험한 것처럼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럴싸하게 다듬어서 내보냈던 아주 의사가 권했다라고 써있더만요. 예. 본인이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양을 만들고 결국 그 아스팔트 파시스트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박해받고 있다. 만국의 파시스트에 단결하라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였죠? 윤석열이 법정 나오면서 갑자기 말을 하고 손을 흔들고 하는 이런 모습이나 다들 특검 출범하고 이러니까 이제 구석으로 몰렸다 생각하고 그 한 줌 남은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해보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먹히긴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아스팔트 파시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집하는 효과는 좀 있을까요? 그쪽에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겠죠.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서는 김건희 이번 보도로 알았는데 대면 조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어제 오늘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했다. 특히 윤석열도 곁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사부곡 생각이 좀 나서 그러니까. 야, 이건 또 뭐냐라는 좀 그러니까 갑자기 심파로 가잖아요. 지금. 너무 아프고 연약한 아내 곁을 지키는 재판받는 남편 이런 건데 이 부부를 꼭 같이 함께 구속해야 됩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질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입원을 했다, 극심한 우울증이다, 아니면 순환기 내과로 갔다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건 다 제쳐놓고요. 특검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김건희 수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 3개 특검의 최우두머리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윤석열, 김건희 놓고 보면 누구라고 지금 결국 다 김건희로 모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여러 상황이 김건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고 김건희로 인해서 다 만들어진 일이라는 게 최상배 특검에서도 결국 이슈가 됐던 게 이종호라는 사람이 갑자기 임성근 구명운동을 한 흔적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하고 연결돼 있느냐? 그러면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김건희 특검이야 김건희가 한 일이고 윤석열 특검에서 내란을 일으키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 개인적 사유가 있다라고 김봉식한테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보면 결국 다 모든 특검이 김건희로 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우울증 증상이 온다, 불안 증세가 있다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다 이제 화살이 날아올 걸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이제 본인은 대처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수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조사하면 수없이 많은 사실이 드러날 것 같은데 김건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수사에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글쎄, 저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울부짖겠죠. 이제 연민
뭐 사람들로부터 동정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무슨 탄압받아 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변했고 시민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윤석열보다는 조금 더 현실 세계에 근접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의식적으로도 가상 세계에 머물러 있고 애초에 지적 수준도 그런 데에서 자기를 찬양하는 얘기들이나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술 마시면서 보낼 것 같은데 김건희는 뭐 특별히 그렇다기보다는 과거에도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자기가 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이나 얘기들을 윤석열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많이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기 최측근이었던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샤넬백이 어떻고 구두가 어떻고 이제 발 사이즈가 얼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점들이 김건희 심리에 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저 이제 하나하나 좀 따박따박 따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재밌게 제가 좀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 보겠는데요. 일단 비합본 통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한참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때 자, 민정수석 김주현 수석과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통화 내용 이전에 이 정보가 흘러나왔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한겨레 신문에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비화폰에 대해서 지금 그 이미 제출이 됐고 그걸 예. 지금 분석하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나온 얘기일 것이고 경찰은 그 경찰이나 검찰은 상호 기관에 대한 비리가 있을 때 그거를 은근히 흘려온 거는 역사가 긴 얘기잖아요. 예. 검찰총장의 관련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해왔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비화폰 서버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계속 기각당했고 또 그 서버를 내용을 임의제출 받으러 가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와서 가로채려 가려고 했다는 또 뉴스를 모든 경찰들이 다 봤을 것이고 뭐 그렇다면은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흘리더라도 여론의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전제로 검찰의 의도를 가지고 일단 정보를 줬다는 것. 두 번째, 왜 민정수석과 그 시점에 장시간 통화를 했겠느냐? 뭐 말씀처럼 김건희를 조여오는 수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수사도 진행 중이었고 예. 주가 조작 사건도 그 전화하고 일주일 후에 무혐의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검찰 내부에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보고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쯤에는 심우정이 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에 관한 의견을 보고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저기 다른 여죄에 대해서도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한참 이제 언론에서 그걸 집중하고 있었을 상황이니까 그때 민정수석 입장에서야 검찰총장하고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는 일종의 압박을 받았겠죠. 자, 일반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다. 예. 어떤 경우에 그럴까? 두 번째, 비화폰을 왜 썼을까라는 것도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대통령 배우자하고 민정수석 통화한 것도 나왔습니까? 총장이 민정수석하고 한 거 말고? 아니, 지금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예. 민정수석이 지금 김건희와 통화했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비화폰이 나와 있는 거는. 비화폰에 나와 있는 아,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신문장- 검찰총장하고 한 거죠. 예, 검찰총장하고 이제 한 것이고. 제가 이제 김건희도 듣기로는 비화폰을 지급 받았다는 얘기는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민정수석과 김건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하는 거죠. 예, 그거를 뭐 그거 필요 없는데 비화폰을 왜 줍니까 김건희한테? 자, 그러면은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봤을 때 대통령 배우자가 실제로 민정수석과 공적으로 대화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일부 있죠. 뭐 친인척 그 관리를 민정수석이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뭐 대통령 부인께 확인할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공적 업무에 해당되겠죠. 네. 근데 그거 말고 특히 비화폰을 가지고 민정수석하고 통화하면서 무슨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이럴 일은 없는 거죠. 예.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 특히 친인척 감찰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뭐 일부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인에게 확인할 일은 있을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정무수석은 어떻습니까? 정무수석과 대통령 배우자가 더더욱 마찬가지죠. 정무수석이 왜
대통령 배우자를 만납니까? 누구도 대통령 수석 중에 누구도 대통령 배우자 만날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제 김건희와 네. 수석 간의 협의나 통화 같은 게 자주 있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수석이랑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데 가가지고 김건희가 막 지시하듯이 남편을 호통치고 수석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랬다는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나왔던 거고 네. 1대1로 직접 불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회의석상에도 그냥 무시로 드나들면서 그렇게 할 정도면 대통령을 제끼고 예.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 뭐 직접 불러서 이런저런 당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모 수석에게 왜 이런 걸 해결 못하냐고 호통을 쳐서 당 문제를 당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뭐 쉽게 말하면 한동훈 이제 대표와 관련된 한동훈 건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호통을 치니까 이 수석이 밖에 나와 가지고는 아니 이걸 왜 내한테 이야기하냐고 그걸 이제 같이 있던 뭐 행정관들도 듣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그냥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건희의 국정 개입이 과도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그 유일하게 대통령 부인하고 뭐 소통하고 뭐 보조하고 하는 게 이부속실이었고 제가 청와대 근무 예, 시절에 예. 다른 비서관이나 수석 비서관들은 만날 일이 없죠. 뭐 공식 행사나 무슨 만찬 같은 데서 보는 건 몰라도 업무상 만날 일은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수석들이 그만두는 과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지하에서 수석이 그만두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와 관련된 것 때문에 예. 뭔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지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만한 것들을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느냐라는 것도 수석이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 무리한 부분은 지시를 많이 했다. 이제 무리한 지시를 했다 이러면 또 명예훼손 고소하면 그걸 증거 가져오라고 덤벼들면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사자와 그런 얘기가 소문이 있다는 가까운 거잖아요. 분한테 이야기를 예.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이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 네. 그 국정 개입의 핵심은 외부도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실상 윤석열 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 정도는 윤석열이 또 자백한 것도 있잖아요.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예. 자기 휴대전화를 자기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계속 들여다보고 뭐 하나 봤더니 그걸로 계속 연락하더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비화폰이 지급되고 비화폰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명부까지 전달하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이어지고 하다 보면 누가 지금 뭐 김건희 씨는 국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거는 그거잖아요. 조용히 뒤로 빠져가지고 자기 일이나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건희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연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는 뭐 거의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김건희는 지금 특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처럼 보호를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소환에 순순히 일단 응하긴 하겠습니까? 순순히 응하지 않겠죠. 응하지 않으면 버틴다. 예. 그러면 어떻게 체포영장 발부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집행을 한다. 예, 예. 그 경우에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들이 본인에겐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체포영장을 통해서 뭐 체포돼서 가면은 그 길로 나올 기는 어렵겠죠. 이제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니까. 예. 그러면 버틴다고 보시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가더라도 구속, 뭐 버티거나 가느나 뭐 똑같은 결과니까 이렇게 이제 버텨버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김용현까지 포함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3명은 어떻든 다시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는 거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행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시작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본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 아닌가요? 버티기네요. 그런 걸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김건희의 지금 머릿속에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는 혹시 솔루션 같은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버티면서 여론이 본인을 지지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방선거 이어져서 혹시라도 승리하게 되면 뭐가 좀 반전이 되고 그 결과로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할 텐데
꿈 깨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럴 상황은 안 올 것 가능성이 같고.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로인데 뭐 제로인 가능성이 0.001이라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면 김건희는 그렇죠. 지금 이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타협의 여지도 없고. 그렇죠.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가 그것뿐이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여론의 반전을 노리면서 기다리는 사면되는 걸 기다리는 거. 그리고 수사가 이제 임박했을 때 버티고 있다가 안 가는 거, 병원에 입원하는 것 이런 거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태연하게 뭐 반바지 차림으로 윤석열이 움직이고 이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긴장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윤석열이가 예. 살고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긴장하고 불안하겠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의 위치를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더 말하자면 세게 나가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착각, 그 오만한 상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한테 있는 그대로 당신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윤석열 측근이나 국회 관계자가 누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그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 와중에 계속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상상만을 하면서 자꾸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의견 주고 계십니다. 17,0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최강욱 의원님 말소리가 좀 작게 나온다고 이렇게 김정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제작진 잠깐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디오가 좀 소리가 적은지 이렇게 말씀 한번 챙겨주시고요. 뽀송뽀미님 그리고 공정과 상식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어저께 정말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던 사람의 모습 그대로 드러났는지 아니면 본인이 속으로 갖고 있는 불안증을 여전히 숨기고 있는지 어제 7차 공판에 나왔을 때 모습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를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자신만만하다라는 모습보다는 좀 체념했다는 느낌, 또 본인에게 환호성을 이렇게 지르는 이제 예. 젊은이들을 한번 쳐다보려고 하는 것. 저쪽에 젊은 분들이 있었나요, 실제로? 20대들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 저도 잘 모릅니다. 저쪽 화면에 목소리를 본 들어보면 다 적이 없어서 20대 그냥 저는 그냥 여성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목소리가 들렸고 윤석열이 저렇게 이제 나와서 하는 건 체념하고 포기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예. 자신만만하다, 당당하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참 건방을 떨다가 예. 이제 점점 이제 그 기세가 꺾이고 있는 건 맞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현실을 계속 부정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본인은 지금 나는 죄가 없다. 무조건 100% 무죄로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제가 재판을 하거나 공소유지를 하는 판사나 검사의 입장이라면은 피고인의 그런 태도는 아주 그 유죄를 만들어내는데 유리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약점이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논리나 증거가 없이 그런 식의 생각을 바깥으로 흘린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수장으로 있었던 그 검찰 조직의 어떤 경고를 보내고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에 대법원장도 구속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판사들이 자기를 두려워할 거다라고 그 일정 부분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망상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니면은 또 뭐 견딜 수가 없겠죠. 저러려면 차라리 구속돼 있는 게 나을 텐데. 근데 실제로 망상 상태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만 예. 사람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네. 그다음에 감옥 가면 뭐 사형, 무기징역 뭐 이렇게 갈 건데 그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가오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 재벌들 있잖아요. 예. 자기가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재벌 2세, 3세들이 경영하잖아요. 우리 재벌들 주로. 그 재벌들을 주로 상대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기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재벌들이 그걸로 자기가 처벌받을 거라고 거의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면 돼. 내가 그러니까 얼마 주면 가서 얼마 쓰면 되는 얼마 주면 해결할 거야. 대법관 얼마면 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는 거에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네. 그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찰 조직의 정점에서 본인이 전행을 했을 때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굉장히 우습게 본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낮게 봐요, 검찰을.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말 한마디면은 뭐 그냥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던 조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쟤들이 나를 가지고 지금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뭐 이런 코웃음을 치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자기 부정, 현실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정반대로 이 상황이 완전히 범죄자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자기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면이라는 것도 있고 예.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만 네. 본인이 계속 어이없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저자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뭐 여전히 전직 대통령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게 60%가 될지 뭐 7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 이상을 그런 생각이 점하고 나머지를 이제 불안감, 초조함이 채우고 있는 거죠. 혹시 김건희가 지금 정신과다 아니면 지금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 또는 구속되는 시점에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로 인신구금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이렇게도 볼 수. 뭐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겠죠. 최대한 그럴 수도 진단서에다가 있죠. 예. 이 사람이 구금되면은 뭐 치명적인 저기를 입을 수 있다. 예.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것도 저 특검이 판단할 수 있는 요소니까. 그러면 이제 특검이 이번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에 2개청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물론 그건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 그 우려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제 예.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한번 검토해 보는 거겠거니 뭐 사실이 아니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친정 아직도 여전히 검찰을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분이. 예. 그런 걱정이 하나 들고 내란 특검은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 심우정의 비화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또 그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와 관련해서 대검이 움직인 그것도 나왔고. 근데 그 소굴로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을 낸다는 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라고 본인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고 보안상 뭐 가장 거기가 효율화돼 있다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은 국정원이나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땠을까요? 그게 네. 이유였다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듯이 여기를 가서 그렇게 있으면 사실은 특검팀에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수사 성과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 안에서 첩자질을 하는 인원들이 분명히 포함돼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은 역대 특검이 그 발동됐을 때마다 항상 그 짓을 했었어요. 첩자들을 들여보내가지고 특검보다도 오히려 검찰총장이 먼저 보고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할 정도였는데 그거를 그 소굴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정보가 새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막아내려고 자신 있게 거기를 들어가시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자, 그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김용인이 26일 날 이제 그 구속이 이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구속기가 만료가 되면 풀려나는데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에서 왜 지금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지 않느냐? 여인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용현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2개청을 빌려서 들어간다. 조은석 특검 특수부 출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아직도 다니고 있다. 네. 그런데 박세현 이제 특별수사본부도 김용현 풀어주는데 나서면 되는데 잘 나서지 않는다. 이런저런 것들로 봤을 때 이 검찰 조직이라는 곳이 바뀌지 않은 것 아니냐. 국민들은 지금 정권도 바뀌고 검찰도 뭐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간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내란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특검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계속 우리가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는 조은석 특검이 그간의 윤석열과의 악연, 그다음에 자기가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봤던 그 윤석열 정부의 전행 이런 것들을 몸소 느꼈고 본인이 또 수사 과정 과거의 검사 시절에 보였던 어떤 그 악착 같은 수사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특검으로서의 역할은 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이는 행보는 하여튼 국민들이 계속 우려의 눈길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다른 방향으로 튀지 못하게 이런 생각은 들고 검찰은 내란 수사나 내란의 단죄의 진심이 아닌 건 맞죠. 그거는 여러 정황으로 드러났고 지금 그 핵심에 심우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제 차차 밝혀지는 지금 과정인 것 같은데 특검이 무엇보다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난 주말 상관에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래저래 박세현 만나서 뭐 긴 시간 얘기했다. 네. 또 그 와중에 심우정도 만난 것 같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분이 친정을 검찰로 생각하고 지금 어차피 2판 4판으로 지금 그 끝나가는 난파선이 돼버린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자 내가 특검으로서 국민들이 박수 받을 어떤 성과를 내고 적절한 공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검찰을 유지시키는 게 맞다. 검사가 제일 유능하고 수사를 잘한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보존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얘기죠. 그걸 누가 만들어서 뿌렸든 실제 그런 일이 있든 간에. 이 정도 상황이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 왜 저 공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설명을 좀 해주면 본인은 설명은 좋겠네. 했고 예. 우리 다시 질문 나오는 거는 그냥 한솥밥 먹던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왜곡될 가능성 여지를 왜 처음부터 만드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꼭 답변을 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뭐 가지고 그 오가는 거에 대한 효율성, 뭐 특별수사본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거면은 서초동에 그 검찰청 가까운 곳에도 공실 많이 있거든요. 네. 다른 특검들은 금방 찾았던데 굳이 왜 검찰청 청사를 고집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다룰 수 있습니까? 특검 출발했습니다. 네. 특별검사를 국회 불러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보고하라고 하는 권한은 있긴 합니까? 뭐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특별검사인데 오라가라 하는 것도 전례도 없는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성에 좀 이제 침해가 되고 그렇죠. 또 정치가 개입을 한다 이런 이제 예.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이 내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용인이 만약 풀어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좀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금 푸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특검이 그걸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막죠? 특검에 수사는 하지 않지만 이제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수사지휘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공수처든 경찰이든 예, 예. 그다음에 검사에 박세현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예, 있죠. 예. 본부장 이제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풀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추가 기소할 건이 없다라고 하면 검찰이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김용년 추가 기소할 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맘만 먹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존의 검찰의 행태에 비춰보면 그런 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이상한 거죠. 네. 오히려 항상 그걸 만들어 놓고 수사를 하는 집단이었고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 쪽 인사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정경심 교수 때도 그랬고 저 지금 이화영 부지 사건도 그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쪼개기 기소를 하고 이제 막판 되면 하나씩 집어넣고 하는 짓들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권한을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발동해서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기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검찰에다가 기소하라고 지휘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예. 별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소해서 지휘권의 지휘해야 여부는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행사라기보다는 권유를 하면 거기에서 맞춰서 네.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지금 현재 특별수사본부는 기소를 해서 영장에 대한 집행을 하자.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 아니냐. 조은석 특검이 여기가 기준점으로 있는지. 삼으려면 그러니까 예. 특검이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때 일종의 기준점이 생길 텐데 예.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맞습니다. 수사를 시작해서 자기가 수사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게 있을 때 일반 검사한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건데 예. 이거는 지금 기존의 검찰 수사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자 신병합보가 필요하니까 니네 기존 사건 가지고 빨리 기소해 이렇게 지휘한다는 거는 자, 좀 현실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명령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뭐 취재를 하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 김용인이 이번에 풀려나 버립니다. 26일 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려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나오는 거죠. 뭐 보석을 허가한 거니까 법원이 직권 보석을 한 거니까 자, 보석은 본인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본인이 구속영-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법원의 직권한이기 때문에 일종의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항고를 한 거잖아요. 조건을 빼달라 뭐 이런 소리를 한 건데 그거는 법원에서 받아줄 리가 없고 또 어쨌든 본인도 네. 보증금 1억을 안 넣어버리면 보석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버티고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본인한테 돌아가는 어떤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얼마 뭐 한두 달 안에 다시 재구속될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예. 늦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윤석열하고 내통하면서 무슨 얘기를 또 더 만드느냐 아니면 아스팔트들하고 내통하면서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는 자극점을 만드느냐 뭐 그런 거에 집중하겠죠. 혹은 또 이 사람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왜 구치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런 점을 우려해서라도 그 구속을 빨리 해둬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한 예가 있으니까 김용인 입장에서는 왜 자꾸 조건 없이 풀어달라고 하겠어요. 나가서 마음껏 증거인멸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선동 하겠다 그거니까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뭐 헌법재판소를 파괴해야 된다는 식의 그 편지를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보내고 했다는 게 이제 뉴스로 알려졌는데 그런 행동을 계속 하겠죠. 자, 그러면은 풀려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윤석열 구속 취소되고 구속기한 만료로 김용현도 나오고 곧 이어서 여인현도 나온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내란 세력이 사실은 준동을 하도록 공간을 다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 어떻게 아까 받아들여야 모습은 돼요? 그렇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자들이 무슨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내란을 획책한다거나 자기들의 옛날 수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조직적인 또 반란을 꾀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새 정부가 출범했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거죠.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점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지금 이제 다른 구속돼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인영 외에도 이제 그 방책 사령관부터 주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솔직하게 좀 국민들 앞에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고백하는 것. 윤석열은 사실 본인과 본인 배우자밖에 지금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 수도 없이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실제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 윤석열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이는데 예.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되면 이준우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 잡아떼다가 예.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 저자들은 그 윤이 탄핵이 기각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리고 대선도 자기들이 결집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종의 그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좀 와야 되는 과정이라고 들었었는데 네. 그 희망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앞으로 내가 다시 윤이 복귀하면서 내가 다시 화양연화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의 판단 및 행동과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은 많이 달라진 거라서 저는 진실을 말하고 본인의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윤이 저런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시킨 바도 없고 계획한 바도 없고 그 국헌을 물락해 할 생각도 없었는데 쟤들이 이상한 짓 한 거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법정에서 실제로 마주하면서 듣게 되면 그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좀 진솔하게 고백하고 제일 먼저 보석 허가가 돼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도 본인들의 판단에 좀 고려가 될 것이고 이제 특검 수사를 받아보면 그 강도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이제 내란 특검이 주로 수사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강도나 내용이나 요지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볼 적에 아 이게 뭔가 그 기술이 들어갔구나, 뭔가 누군가가 약을 쳤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면 더 버팅길 거고 그게 아니고 이 강도나 지금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내가 여기서 대충 그 뭉개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란 종사자로서 구속이 돼 있지만 아직도 외부의 상황으로 보면 본인이 진실을 고백할 만한 여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경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도 아직 버티고 있고 네. 검찰도 확실하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특검도 지금 가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로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갈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이해를 예. 하면서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라도 빨리 나와서 진실을 고백해 줘야 윤석열, 김건희가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과 함께 주동을 했던 김용현도 좀 주저앉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펄펄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에 힘주고 뽕 넣어서 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데 이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개인적인 의리나 무슨 충성심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민주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이나 무슨 비서관 정도를 하고 네. 다른 무슨 그 전문 자격증이나 특별한 저기가 없이 퇴직하는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 독재에 가까운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얻어서 가는지를 보시면 공직을 벗어난 다음에 그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도 실제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네. 하다못해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자들은 무슨 사회이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대기업의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자리, 뭐 일종의 고문, 뭐 자문위원 이런 이름으로 또 김앤장이 또 그런 사람들을 대거 수집해가지고 또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그 회전문을 돌아가지고 다시 또 내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흔하고. 근데 민주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완전히 배신하고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자리를 얻는 한덕수 같은 사람 말고 보셨습니까? 그렇게 거의 다 뭐 안정적인 자리를 그런 거 아예 하는 없죠. 사람 뭐. 없죠. 아예 자연으로 다들 이제 그 순간부터 딱 백수 돼가지고 대출 예, 예.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걱정부터 예, 예. 시작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도 여기서 소위 내란 카르텔에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몇 년을 살든 나와가지고 자기 노후를 챙겨줄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 근데 여기서 배신을 하고 져버리면 그 카르텔에서 자기를 외면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포함해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국정은 안정이 되는데 세력 간의 이동이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저쪽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강화되거나 네. 버티면 우리도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 되는 거 보십시오. 예. 어떻게 이게 이대로 가다가 우리 완전히 무너지고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또 똘똘 뭉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재벌, 기업,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제가 그런 정부 산하기관에 진보정권 출신들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열에 한 건쯤 듣고요. 웬만하면은 그쪽에 보수정권에 했던 사람은 무엇이라도 다 찾아가서 다 들어가도.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단체장 한 명 되니까 거기 줄만 쫙 서더라도 산하기관에 그렇죠. 진짜 한두 명이 아니고 좀 수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리고 것도 또 직접 제가 목격한 적도 있고요. 거기만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보면은 그 이권 카르텔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주고받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이 역할 분담을 다 알고 있어요. 예, 예. 잘 하잖아요. 들어가 가지고 브로커들 만나 가지고 이거 건네주고 대가 받고 이런 구조가 워낙 완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잘 흘러나오지도 않고 그 틀 안에서 배신자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 하나 희생시키는 걸로 저기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런 와중에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검찰의 어떤 독점적 수사기소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유용한 방패막이로 작동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가 사법연 수업 마칠 때부터 늘 하는 얘기가 사유를 얻으려면 검사 사유를 얻어야지 그리고 검사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판사는 별 쓸모가 없다. 판사를 하느니 차라리 경찰 데리고 하는 게 자잘한 일 해결하는 데는 훨씬 낫다. 이런 소리를 그냥 마담들을 통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생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민들의 삶 위에 군림하면서 지배하는 건지에 관한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나눠 가지고 습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틀 안에 자기가 진입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단순히 지금 윤석열을 배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태계에서 내가 계속 사느냐 거기를 빠져나오느냐 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매우 참 구체적이고 심각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국정 운영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하는 것과 네.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척계에 쌓여 있는 이 구조적 모순은 한꺼번에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쪽은 똘똘 더 뭉쳐서 버티면 뭔가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잖아요. 인류의 예. 역사라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탐욕과 또 인간이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거기서 집결하는 소위 특권층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그 악화되면 결국 그 시대가 무너지잖아요. 망하잖아요. 고려도 그렇게 망했고 조선도 그렇게 망했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 반복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텔레비전 뉴스 보는 게 너무 재밌대요. 네. 유튜브도 사실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선 과정까지 엄청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뛰었는데 아 요즘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까 조회수가? 아니 조회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많이 그래요? 떨어지고 최강욱 TV는 안 그러지 모양이죠. 아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올리질 않으니까 주말에 한번. 그 보니까 요즘 뉴스 보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 종편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이런 데 뉴스 보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네. 기쁨이고 또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즐거움, 국민으로서 좀 이제 만족감을 느끼시는 거죠. 만족감을 느낄 정도가 요즘 뭐 국민으로서 네. 이 자존감이 엄청 많이 생기고요. 한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재명을 찍었다고 내가 맞는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한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들은데도 만나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텔레비전을 아예 안 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제가 이제 대구 경북 쪽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정하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그렇죠. 생존 또는 존재해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네. 우리는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도 절대 다수가 아닐 수도 있구나. 네, 네. 정말로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정말로 고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좀 어려워질 것 같지만 G7 가서 남아공 그리고 호주 이제 정상들과 일단 대화를 했고 어제 특히 나가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비행기 트랩을 향해서 가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저거 이번에 또 비행기 타고 가면 무슨 사고를 칠까? 예, 예. 또 김건희는 저기 가면은 또 뭘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할까? 또 거기 가는 나라를 선정하고 동선을 저렇게 만든 이유가 또 어떤 투자와 관련돼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제 그 현지에 가가지고 또 벌어지는 상황들을 국내 뉴스에서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특히 다자회담 같은 데서 보이는 장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 어색한 표정으로 얼쩡거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러 가는 모습이 한편 짠하기도 하고 가서 지금 1박 3일로 또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또 뭔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저런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 뿌듯함도 있고 또 가서 현장에서 이제 사람 그 외국 정상들하고 그 뭐랄까 반갑게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간의 뭐랄까 이재명 대표의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를 낼 거를 다들 그 별로 의심하지 않았지만 외교 무대는 한 번도 서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이번이 데뷔전이라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긴 했지만 여튼 뭐 성과를 잘 거두고 또 국민들 보시기에 뭔가 기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자료 화면이 있으면 어저께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출국하는 장면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 무음으로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건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제 방송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내용 이거는 지금 어제 이제 오늘 캐나다에 도착했던 장면이고요. 출국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출국하는 장면이 어제 역대 용사들에서 모험으로 계속 저희들이 공유를 했는데 꼭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성남공항에서 출국하는 장면을 보면요. 지난번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었을 때는 레드카펫 같은 거 본 기억이 없습니까? 어제는 레드카펫이 없었습니다. 혹시 영상이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백인경 PD가 준비가 되면. 화면의 가운데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또 좋더라고. 예, 항상 예. 김건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 앞뒤로 또 발자국 맞추는 것도 약간 뒷걸음 이제 반발 정도는 이제 뒷걸음을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성남공항에 가면은 보통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갈 때 비서실장이 비롯한 국무총리 각 부처 주요 장관들이 도열을 해 있지 않습니까? 레드카펫 위로 쭉 걸어가는데 어제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한번 보십시오. 레드카펫이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도열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열에서 기다리면서 악수를 하고 올라가는데요. 줄 서 있어갖고 한꺼번에 같이 저기 아마 성남공항 대기실에서 대통령이 도착하고 저기 이제 지금 원내대표 쪽 여기 그렇죠.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있고 한데 그다음 비서실장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은 이제 캐나다 대사죠. 한꺼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도열이나 그리고 의정 같은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잘 보셨네요. 야, 그래서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지 않는 대통령. 함께 들어가서 인사를 이렇게 다 모여서 그냥 악수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때는 도열에서 레드카펫으로 걸어가면 거기 의장대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하고 각 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어제 그 이모 회장님이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이걸 꼭 알려줘야 한다. 아마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을 건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교해서 보여줘도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출국장면하고. 우리 백인경 PD가 워낙 업무를 잘하시는 분이어서 저런 것들 한번 예전에 나갔던 모습과 지금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나가는 모습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올라갈 때도 반발자국 뒤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지 않고 자 이재명 대통령은 손을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 인사를 2번을 하고 저렇게 가는 것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의 효과 이런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대통령이 출국할 때는 성남공항에서 함께 배웅하는 분들과 입장을 동시에 하고 거기 악수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격식을 갖춰 있는 레드카펫 같은 거 밟지 않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오늘 이 내용은 최강호 의원 오시니까 꼭 같이 공개를 하고 싶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대통령이 참 국민들 그리고 격식 같은 거 파괴해버리고 실질과 실용으로 이렇게 집중했다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히 취해야 될 자세인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왕으로 귀족으로 군림하려는 자들이 집권을 하면
반드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죠. 할 수밖에 없죠. 머리 생각 속에 야,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니들은 개돼지야. 내가 던져주는 거 먹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을 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거나 찍어주는 사람 어떤 상황이 돼도 40%는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송원석을 원내대표로 내세웠으니 저당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요즘 저 국민의힘 이야기하면 갑자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왜 국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 많은데요. 오늘 그래도 정광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재명 대통령 출국하는 장면 보면서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니까 네. 영상 이럴 때 한 번만 더 제가 말하는 동안에 우리 백경 PD 또 우리 기술 감독님이 좀 띄워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저런 것도 이제 놓치고 있었는데 정말로 대단하신 거죠. 저걸 딱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리고 정상의 첫 해외 순방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첫 해외 순방인데 저렇게 레드카펫 없이 이제 쭉 나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왜 언론이 저걸 보고 제일 먼저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광고 말씀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2만 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좋아요도 7,300분인데 더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오후에 다시 보기 이렇게 돌아갈 때 최강욱 의원을 찾는 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강욱TV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강욱TV도 꼭 구독해 달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그리고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도 최대 30만 원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 잘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23년 동안 비교원은 60만 명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983억 원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하다는 것 이미 소문이 나 있죠. 보증보험을 8억 원 이상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대비책도 제대로 세우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정수기, 휴대폰, 인터넷 비교는 바로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첫 광고가 나가는데요. 우와, 3,900원에 갈비를 댁에서 먹을 수 있다. 모두가 3,900원으로 따뜻하고 간편한 한 끼를 드실 수 있게 음식점, 주점, 프랜차이즈 등의 납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B2B 전문 제조업체에서 유통거품을 쫙 빼고 준비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바쁘고 제대로 된 집밥 먹기 힘든 1인 세대와 매일 가족 식사 메뉴 고민인 주부님들에게 간편한 메인 메뉴로 집에서 혼술하시는 분에겐 간편한 안주로 드실 수 있는 여러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3,900원에 만나는 돼지 양념구이, 기사식당 제육볶음, 돼지, 불백, 순댓국, 제주돼지국밥, 여러 국밥류 고급 요리점에서 드실 수 있는 삼겹수육, 소고기 수육 등의 요리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원재료를 엄선해서 내 가족과 친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정성껏 마련했는데요. 메인 메뉴 요리 3,900원에 만나보십시오. 네이버에 삼구갈비 치시면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많은 제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삼구갈비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꼭 주문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욱 의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방송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캠켄터님, 풍경소리님, 루이님, 김영희 선생님, 스놀리님, 구름님, 김성환님, 핑크 구호님, 토르 누나님, 표고버섯이 조아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비아님은 최강욱 의원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구름님은 민주당은 좀 더 열심히 일을 합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임당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고소의 전략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